결혼식장에 신부 하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몸무게 100kg가 넘는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은 신부였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드레스가 터질 것 같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신랑만 달랐습니다.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몸무게를 볼 때 이 남자는 그녀의 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무게, 그 며느리의 진짜 정체. 그리고 결혼 후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무게, 몸무게는 사랑을 재지 못한다. 1장. 결혼 발표.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이준혁이 저녁 식탁에서 꺼낸 말은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가 박금순의 가슴속에 떨어진 파장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어머니 박금순은 반찬을 집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32살 중소기업 과장, 성실하고 착하기로 동네에서 이름난 아들이었다. 이 아이가 결혼한다니.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어쩐지 이상한 예감이 스쳤다. 누구야? 어떤 애야?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분명히 좋아할 거야. 준혁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진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저 빙긋이 웃으며 밥만 먹었다. 그날 밤 박금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감이 어떻게 생겼는지, 집안은 어떤지, 직업은 무엇인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한 달 뒤 드디어 상견례 날이 잡혔다. 그런데 상견례 장소에 나타난 여자는 박금순이 상상했던 그 어떤 모습도 아니었다. 키는 165cm 정도였지만 몸무게는 적어도 100kg이 훌쩍 넘어 보였다. 두꺼운 목, 풍성한 볼살, 넓은 어깨. 걸음걸이마다 바닥이 살짝 울릴 것 같은 체구. 이름은 최서연이라고 했다. 나이는 30. 준혁보다 2살 아래였다. 박금수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 이덕수의 손을 꽉 잡았다. 덕수 역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연은 인사를 꾸벅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만큼은 어딘지 단단하고 품위가 있었다. 상견례는 어색함 속에서 끝났다. 서연 쪽 부모님은 나오지 않았다. 친척도 지인도 없었다. 서연은 혼자였다. 그게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이었다. 2장. 결혼식 당일. 결혼식장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중형 예식장이었다. 신랑 측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준혁의 친척들, 회사 동료들, 동창들. 자리는 금세 반쯤 찼다. 그런데 신부 쪽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화이트 리본이 묶인 의자들이 그저 고요하게 줄지어 있을 뿐이었다. 하객 한 명 없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친척도. 박금순의 친정 언니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금순아, 저 신부 쪽은 왜 아무도 없어? 집안에 문제 있어서 그래? 박금순은 아무 말도 못했다. 이윽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다. 버진로드에 최서연이 등장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혼자 걸어 들어왔다. 팔짱을 낄 아버지도 없었다. 그저 혼자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왔다. 드레스는 그녀의 풍만한 몸을 최대한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지만 허리 라인과 어깨 부분이 팽팽하게 당겨 있었다. 걸음마다 드레스의 솔기가 버틸까 싶은 긴장감이 흘렀다. 신랑 측 하객들 사이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게 신부야? 어머, 저 몸무게가 얼마나 돼? 드레스 터지는 거 아냐? 우리 준혁이가 왜 저런 애를? 수군거림은 조심스럽지 않았다. 예식장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금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준혁은 달랐다. 버진로드 끝에서 기다리던 이준혁은 서연이 걸어오는 순간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 미소는 꾸민 것이 아니었다. 누가 봐도 진심이었다. 서연의 손을 잡는 순간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그 장면 앞에서 서서히 잦아들었다. 주례사 도중 서연이 잠깐 울었다. 조용히 티 나지 않으려는 듯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 모습을 박금수는 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이 여자가 왜 우는지 묻고 싶었다. 3장. 결혼 후 첫 번째 아침. 며느리 최서연은 새벽 6시에 일어났다. 신혼살림은 준혁의 부모님 집과 가까운 아파트였지만
서연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시댁에 들렀다. 들를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녹두죽,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두 분 모두를 위한 나물 반찬들.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박금수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 솔직히 아직도 서연의 외모가 마음에 걸렸다. 사람의 눈이란 게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이 따라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서연은 박금순의 냉기를 모른 척했다. 묵묵히 꾸준히 따뜻하게 다가왔다. 어머님, 어제 무릎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찜질팩이에요. 자기 전에 한 번씩 해보세요. 아버님, 이번 주 건강검진 결과 나왔죠? 같이 가드릴까요? 박금순의 딸들도 이렇게 살뜰하지는 않았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남의 집에서 온 이 여자가 이토록 가족처럼 굴었다. 이덕수 역시 처음에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날 무렵 퇴근 후 술 한 잔을 들이켜며 아내에게 중얼거렸다. 금순아, 저 아이 나쁜 애 아닌 것 같다. 그게 이덕수식의 최고 칭찬이라는 걸 박금수는 알았다. 사장. 3억 원의 빚. 이덕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공장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크게 욕심 부리지 않았다. 그런데 딱 한 번 욕심이 화를 불렀다. 오래된 친구의 사업을 믿고 보증을 섰다가 그 친구가 야반도주를 했다. 남겨진 건 3억 원의 연대 보증 채무였다. 이 사실이 며느리 서연에게 알려진 건 결혼한 지 8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덕수가 혼자 몰래 법원 우편물을 받아보다가 서연이 우연히 목격한 것이었다. 덕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식들에게도 말 못한 사연이었다. 서연은 그날 저녁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도 몰랐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다. 3억이라는 금액 앞에서 가족 모두가 멍했다. 그런데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오빠, 내가 갚을게. 무슨 소리야, 서연아. 그건 내 돈이 아니잖아. 우리 돈이잖아. 이제 우린 가족이니까. 준혁은 말릴 수 없었다. 서연은 공증된 차용증도 각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3억 원을 이덕수의 채무에 대납했다. 채권자에게 연락하고 법무사와 이야기하고 서류를 처리했다. 모든 걸 혼자 해결했다. 이덕수는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그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말을 잊지 못했다. 이른이 다 된 남자가 눈물을 훔쳤다. 서연이 말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게 다였다. 그게 서연의 방식이었다. 5장. 비밀. 3억 원이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처음엔 몰랐다. 준혁도 서연의 통장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 서연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특별히 부유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옷도 검소하게 입었고 외식도 자주 하지 않았으며 비싼 화장품이나 가방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3억 원을 아무렇지 않게 냈다. 의문은 준혁의 고모가 우연히 풀었다. 고모는 보험 쪽 일을 오래 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업무 중에 최서연이라는 이름이 걸린 자산 관련 서류를 봤다고 했다. 고모는 놀라서 준혁에게 전화했다. 준혁아, 혹시 내 와이프 최서연 부자야? 무슨 소리예요, 고모?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같아서. 혹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준혁은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서연과 진지하게 마주 앉았다.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18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20살 때 아빠도 돌아가셨어. 사업을 하셨는데 많이 버셨나 봐. 나도 그때서야 알았어. 200억이라고 했어.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을 때 실감이 안 났어. 준혁은 말을 잃었다. 처음에는 다들 잘해줬어. 친척들도 친구들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다 돈 때문이라는 걸. 진심으로 나를 보는 사람이 없었어. 나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숫자를 계산하는 눈빛, 나는 그 눈빛이 뭔지 알아. 너무 잘 알아. 서연은 그때부터 외모를 포기했다고 했다. 다이어트를 그만뒀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았다. 명품을 들지 않았다. 가난한 척, 볼품없는 척, 아무것도 아닌 척. 그렇게 살면 진짜 사람이 남았다. 돈을 보고 오는 사람들은 알아서 떠났다. 결혼식장에 하객이 없었던 이유도 그거였다. 부를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부르고 싶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다.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오빠는 달랐어.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달랐어. 내 몸을 보면서 당황하지 않았고 불편한 척하지 않았어. 그냥 나한테 말을 걸었어. 무슨 음식 좋아하냐고, 무슨 책 읽냐고. 나를 사람으로 봤어. 그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몰라. 준혁은 그날 처음 알았다. 자신이 서연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6장. 박금순이 깨달은 것. 이 이야기는 며칠 후 박금순에게도 전해졌다. 박금순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인생이 머릿속에서 재구성되었다. 18배 엄마를 잃고 20살의 아빠를 잃고 200억을 받았지만 진심을 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살아온 여자. 결혼식 날 하객 한 명 없이 혼자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온 여자. 박금수는 그날 밤소리 없이 울었다. 그동안 며느리의 외모만 보았다. 드레스가 터질 것 같다던 친척들의 말이 생각났다. 자신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부끄러웠다. 이튿날 아침 박금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했다. 서연아, 오늘 시간 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 나랑 단둘이.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서 밥을 먹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편했다. 박금순이 국을 한 번 더 떠서 서연의 그릇에 올려주었다. 많이 먹어, 며느리. 서연이 고개를 들어 박금순을 바라보았다. 두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네, 어머님.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 나눈 진심 어린 한마디였다. 에필로그. 사랑의 무게.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준혁과 서연은 아이를 안고 시댁을 방문했다. 아이는 여자아이였다. 이름은 준혁이 지었다. 이서아. 서연에서 아이야. 박금수는 손녀를 안으며 웃었다. 이덕수는 마루에 앉아 서연이 끓여온 된장찌개를 먹으며 눈을 감았다. 이게 제일 맛있어, 이 집에서. 서연이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준혁은 생각했다. 사람들은 처음에 서연의 몸무게를 보았다. 드레스가 터질 것 같다고 걸을 때마다 숨을 멈추었다.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준혁에게 서연은 처음부터 그냥 서연이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읽는 책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상처 위에서도 살아남은 단단한 사람. 몸무게는 사랑의 무게가 아니었다. 사랑의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새벽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는 손길에 있고 아무 말 없이 3억의 빚을 갚아주는 마음에 있고 하객 한 명 없이 버진 로드를 걷는 발걸음에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무게를 이준혁은 처음 만난 날부터 알아보았다. 그것이 사랑이었다. 눈은 몸을 보지만 마음은 사람을 본다.